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폭락할 때 일반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유사가 기름값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몇백 원이나. 도둑놈 심보입니다.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 3주가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축을 해두는 것이고 지금 팔고 있는 휘발유는 다 중동전 이전에 수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동전이 일어나자 재빨리 기름값을 인상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입니다. 얌체 행위를 넘어서 범죄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와 함께 담합은 없었는지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린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줬으면 합니다. 보리숭어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죠. 지금도 아주 반응이 좋네요. 아주 쫄깃하고 싱싱하고 고소한 보리숭어 300g 한 팩인데 이걸 1+1 2팩 600g 보내드립니다. 300g만 해도 한 2인분 정도 되는데 이걸 1+1 4사람 충분히 드실 수 있죠. 29,900원에 무료 배송. 보리숭어가요 이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제철에 먹는 제철 음식은 최고의 보약이죠. 보리싹이 올라올 때 잡혀서 보리숭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한껏 살이 올라서 정말 맛있는 제철 보리숭어 저희가 먹어볼 텐데 여러분도 함께 맛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문 1551-3158입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중동 전쟁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어제 구독자 85만 명을 넘어섰는데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4만이 지난해 12월 19일 날 됐는데요. 85만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서로 상대방 배려하고 안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어제 딥블루 시즌2를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님을 모시고 헌법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 내란이 헌법을 파괴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 운운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논리인지 그리고 직위원회 판결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통과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법왜곡죄라든지 재판 소원 이런 법들이 헌법과는 전혀 문제가 헌법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쾌하고 확실한 논리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조금 동접이 적어서 아쉬웠는데요. 꼭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고 우리가 무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 꼭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딥블루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은 3시 반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들어와서 4시까지 인사 나누시고 4시에는 공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오셔가지고 인사하느라고 공부 안 하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어제 딥블루 할 때 우리 최송아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 못 해드렸네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리가 좀 바뀌었죠? 네, 새롭네요. 새롭죠? 예. 예. 더 제가 패널들 가운데로 와서 깊이 좀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네. 김종욱의 탄탄TV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낯섭니다. 오늘은 먹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낯섭니다. 예. 그리고 매치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먹으면 되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걸 보내주신 분은 아직도 제가 못 찾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병을 비울 건데. 아, 저는 먹방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주스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함 없이 보내주셔가지고 자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LA에서 이 여자님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 정어리는 박영식.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자님. 한 번도 못 뵀죠? 아 예, 네, 못 뵀습니다. LA에 계시는가 봐요. 네. 자, 김용남 전 의원님은 부지런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값부터 한번 좀 보지요. 나쁜 놈들이에요. 김종욱 원장님, 이건 주유소가 나쁜 거예요? 정유사가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유소는 억울한 거 아닌가요? 주유소가 왜 억울할까요? 정유사가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거기에 가격이 그럼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마진율을 따로 노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나는 건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석유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가격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오지도 않은 기름값을 정유사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행위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건 어떤 차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싼 데 가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좀 공정한 가격 체계 그리고 좀 함께 이 어려운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요 틈을 틈타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번 참에 그런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절대 불가능해라고 하는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오자마자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일벌백계를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문제 짚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 너무 반가운 글이에요. 이거 올리셔야죠.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예, 속이 다 시원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좀 일상까지 파고든 이런 어떤 불법 부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가급적 시장에 맡기는 게 그게 맞긴 하죠. 그러나 이런 지금 행위들은 시장 교란 행위 아닙니까? 그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반영이 되려면 2, 3주는 적어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전쟁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양도 한 7개월치는 비축을 하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200원, 300원 이상씩 오르는 것은 이거는 아니 국민 불안한 틈 타서 본인들 좀 주머니 챙겨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막아야죠.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 정세 때문에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까지 이렇게 들썩이고 또 일부러 이런 행위들을 막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을 왜 처벌합니까? 네가 저지른 죄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럴 때 정유사가 뭐 담합은 그렇고 그냥 함께 모여서 회의라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뭐 비축을 해놨다. 비록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뭐 유조선이 들어오는 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얼마 동안은 끄떡없다. 국민들 우리가 당분간 기름값 안 올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 생업에 우리 열심히 하자. 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자식들 잘하네 이럴 건데
아니 이건 뭐 지금 찬스다 하고 이때 올려? 아니 지금 있는 기름이 옛날에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그 국력을 모으는 게 뭐 대통령만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만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실제 이제 뭐 정유사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마찬가지로 다 국력을 모으는데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빈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규칙을 어겨서 재미 보는 시대에는 끝났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이 가격과 관련된 건 아까 이제 김종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일상적인 문제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해 가시면서 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생리대 가격 문제까지도 대통령이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밀가루 관련돼서 가격 담합 문제를 언급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분 그 협회의 회장단이 사과를 하거나 또 이사직을 물러나는 그런 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니 지금 외부에 있는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환율 문제 생기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기름값을 가지고 그거 잠깐 이득 보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등쳐먹는 행위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경고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자들은요 단단히 혼을 내야 됩니다. 제가 뭐 화를 낼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화내 주시네. 박항규님, 정유사 주유소 철저히 세무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들. 떠나라님, 온유를 비행기로 가져오냐 미사일에 담아서 가져오냐 나쁜 놈의 시키들.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이건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함께 가자. 지금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걱정하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계가 하나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알잖아요. 당장에 건강 같던 국민들도 위험하고 교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봤지요. 환율 치솟지요. 외국에 자식들 유학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수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기름값은 당장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기름값 오르면 차 타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짓을 맨 앞장서서 해? 이런 나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자들을 떼끼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너 얼마 벌었어? 그래 그러면 너 그거 100배 토해내.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죠. 이번에 철저히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또 팔복 걷어붙이고 나섰으니까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어떻게 하겠다고 밝혔는지 들어봅시다. 예, 오늘부터 이제 점검반 지금 나갑니다. 원유는 옛날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비싼 가격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격을 올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면 폭리죠, 폭리.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필요하다면은 유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가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네. 최고 범위로 강력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기름값이 오르면 뭐 전기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도미노처럼 다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도 없고 뭐 우리 유조선이 한 7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 사용량이 200만 배럴이거든요. 나라에 사용하는 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합동반이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내에서 지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가지 요금 씌우고 올려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만큼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아주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귀국하셔서 곧바로 아주 철퇴를 내리기로 결정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왜냐하면 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아까 떠나라님도 원유를 뭐 비행기로 가져오냐 미사일에 담아오냐 그러셨는데 김선철님 중동에서 원유 가져와서 공장에 넣어서 휘발유 경유 뽑아내려면 2개월 걸린다. 원유를 주유소 배급하냐? 도적놈들아. 화를 내셨는데 금강야차님 석유협회 여기도 조져야 함. 그러네. 석유협회 지금 회장이 박주선이죠. 예, 보니까 석유협회는 지금 이 정유사하고 상관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 회원사 확인은 못했는데 예. 여기 보면 회원 상호 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통해서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이걸 만든 이유가 제1,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구심체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한석유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의 안정성, 그다음에 국민들이 저희 석유 가격 앙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안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부터 이런 역할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석유협회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때 저희 민주당에 있다가 절로 가서 본인이 이런 예를 들면 혜택을 본 사람이어서 전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회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기름값 상승이 왜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모든 국가가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 제가 볼 때 또 하방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고비인데 이 고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히 정유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방 압력들을 아니 상방 압력들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잘됐다 이때다 이때야 돈 좀 뭐 벌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비싸서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석유값을 미리 올려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갖다가 미리부터 주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기업들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석유협 회장이 박주선이죠. 네네. 대한석유협회. 윤석열 취임식 준비위원장인가? 그거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무게 있는 사람을 보냈으면 석유협 회장 자리가 짭짤하고 매우 괜찮은 자리일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같이 짜가지고 뭐 해먹는가?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 회원사가요. 예.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다 올리고 있는 아마 회사들이 여기서 연임 헤쳐먹고 있을걸요? 예,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화를 좀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점잖으신 분 화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신 화내줬는데 주유소, 정유사, 석유협회 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비싸게 받아서 비싸게 파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 원유가가 뛴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게 바로 시중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나 디젤 가격에 반영되는 건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차도 없이 그냥 국제 원유가 뛰었다고 바로 올려받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좀 정당하게 벌어야겠죠. 돈을 벌더라도. 박영식 앵커님 제미나이나 챗BT에서 대한석유협회장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겁나게 많이 받고 있을 거야. 한 3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이게 협회라는 게 굉장히 꿀무직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협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려고 하고
또 가급적 연임하려고 하는데 석유협회에서 아마 최초로 연임했을 거예요. 아마. 에휴 참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런데 가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유협회, 한전 뭐 다 그렇죠. 정권 바뀌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연봉 1.2억에서 1.5억 수준이라고는 일단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 협회들의 평균을 맞춰가지고 유사 협회들 뭐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온 건데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로 뭐 추산이 된다라고는 발표가 돼 있습니다. 법카는 안 나와요? 법인카드 얘기는 아직 못 물어봤는데. 챗 GPT는 한 2억에서 4억 정도로 보는 거긴 더 많이 여기 또 나와요. 나와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됐대요. 연봉이 공개가 안 돼. 공개가 안 되네.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추정컨대 상근 회장은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가 되지 그 않을까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한다. 아마 법카 있고 당연히 그러죠.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연봉 다 압수해가지고 그거 뭐 저 이번에 올린 거 토해내게 하면 안 되나요? 협회여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회원사로 있기 때문에 대한석유협회 쪽에서도 이 어떤 기름값에 대해서 당연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이제 관리 감독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제자 이제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 사장들이 재량권을 갖는다. 이 정도의 언급만 할 거면은 협회가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들이 올렸으니까 거기서 올리는 것이고. 착한 악마님이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어제 현장 조사를 하셨네. 어제 용인에서 남양주, 종로, 강남 다 다녀왔는데 용인은 1,685원. 그런데 강남은 2,400원이 넘었습니다. 차이가 거의 800원. 이렇게 기름값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니 근데 그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낮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땅가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요 여의도 국회 앞에 주유소가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엄청 비쌌는데 왜 그러냐? 여기 일단 승용차 기사 있는 승용차가 300대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국회에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주유소가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기름을 넣으면 사은품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뭐 이런 사은품을. 그러니까 이 처음 국회의원 들어봤네요. 운전기사들이 다 거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아, 그거 거야.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저는. 거기가 그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들이 차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세차도 해야 하고. 몰랐네. 그런데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세차도 해줘, 휴지도 줘, 물도 줘. 뭐 그러니까 뭐 기름값 네, 비싼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사은품이라고 하면 휴지 물 정도는 그렇게 큰 아니요. 요인은 안 될 것 다양하게 주는 같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더 뭔가 다양한 게 있어야 될 것 그나마 같은데. 또 다른 데 가면 안 주니까. 그리고 강남 주유소 제가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뭐 할 수 없이 강남 쪽 주유소에 한번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세차가 조금 달라 거기는. 이 자동 세차가 조금 고급지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돌아가는 게. 근데 기름값은 호되게 비싸게 받더라고 보니까. A98848770님은 다른 조사를 찾아보셨나요? 대한석유협회 회장 약 5억 원 내외래요. 그래요? 과거 사례 그만해. 비춰볼 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합쳐 성과급이 있네. 연간 약 5억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연봉보다 공공기관장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 무슨 성과일까요? 가고 싶다. 성과 측정이 어려울 텐데 그런 협회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러게. 성과를 아니 이제 뭐 회원사가 만약에 그해 상당히 많이 이익을 얻었으면 그 회원사도 돈 더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과들이 올라서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회원들이 올려봐야 되겠네. 회원사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성과 지표로 삼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 박주선 회장 왜 억울하게 나를 갖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 자체가 석유의 안정,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협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정치적인 중량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협회사들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좀 안심시키자. 이렇게 해야 될 양반 아니에요. 아니, 바랄 사람한테 바라세요. 박수선한테 바라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국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회원사보다는. 하여튼지 원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 화학 업체들이 대단히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적인 납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적자도 커지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납타에서 손해 본 거를 그냥 기름값에서 메꿀라고 그러나. 남창수님, 저는 얼마 전까지 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주유소도 시세 차익을 노린 것 문제입니다만 공급하는 정유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매번 유가가 오를 때 힘 약한 주유소한테만 책임을 묻고 거대한 정유사는 쏙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엔 정유사의 부당한 행위 엄벌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자, 기름값 지금 이제 정부가 현장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했으니까 반드시 아주 정유사 대표들 다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권선희님, 여의도 쪽은 2,600원까지 올리고 있어요. 왜요? 여의도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주유소 중에 하나죠. 여의도 한국에서. 국회 앞에 어떤 주유소 지금 휘발유값 검색해 봤더니 2,360원. 2,360원씩 리터당 그거 넣고 어떻게 차 타고 다닙니까? 아니, 출퇴근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경유값도 많이 올랐는데 트럭으로 생계 유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담합 행태는 정말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정치적인 시류에 따라서 배신하고 이런 자들이 가서 뭐 하는 거 보면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5,525, 코스닥이 1,132.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한데 코스닥은 오늘 아침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더라고요. 김영남 의원님. 네.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또 폭등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증권가에 그냥 그 떠도는 소문이 코스닥에서 앞으로 부자가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폭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이제 앞으로 벤처나 코스닥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가도록 지금 좀 바꾸고 있죠. 이미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에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가 1,800개가 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근데 1,800개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상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이른바 앞으로 유망하니까 지금 매출이 안 나오거나 이익을 못 내고 있어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 특례 상장 형식으로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내에는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상장할 때만 기대감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매출이나 이익이 형편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뭐 오늘도 공교롭게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예.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투자는 그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는 코스닥이다 뭐 이런 지금 시중 증권가에 떠도는 말만 믿고 확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코스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그러던데 매수 사이드카가 왜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오릅니까? 그랬더니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등으로 대외적인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코스닥의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복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별로 그거는 뭐 별로 뭐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왜냐면 낙폭이 컸던 건 코스피 뭐 물론 코스닥이 더 떨어졌습니다만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이드카는 5% 이상 지수가 움직일 때 발동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도 사이드카는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 것이고 매수 사이드카는 5% 이상 급등했을 때 발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사이드카는 가끔 보는데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거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죠. 서킷 브레이커. 그거는 8% 이상 움직였을 때 그날 수요일 날 코스피만 해도 12% 넘게 떨어지고 코스닥은 14% 넘게 떨어지니까 좀처럼 보기 힘든 서킷 브레이커까지 봤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코스닥에 돈이 많이 기관 자금을 포함해서 개인들도 이제 이번에는 코스닥이다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좀 옥석을 코스피보다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게 코스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기술주 반등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증설 대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코스닥에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기가 증설하게 되면 소부장들이 거기 들어갈 거니까 이 업체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야라고 하니까 그 코스닥 그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들은 좀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부터 코스닥에서도 ETF가 레버리지가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가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제 ETF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호재를 활용하려고 하는 돈이 모이고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닥 3천 얘기하면서 퇴출 기업들을 만들어서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건강성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이 이 물이 안 좋은 데가 아니라 물이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코스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올라가겠구나 이런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볼 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서 그 종목 잘못 골랐다가는 작살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좀 건강한 ETF 잘 올르셔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당국에서 코스닥에 있는 그 상장 종목 중에 이른바 동전주, 뭐 주당 1,000원이 안 가는 거나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 해서 한 200여 개 종목을 정리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발표한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1,800개 넘는 거 중에 200개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200개 정도 정리했다고 안 돼요. 더 해야 돼. 그리고 정리가 된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띄워야지.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좀 민주당이 너무 빨리 3천을 얘기한 걸 3천 얘기한 건 저는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00 정도 얘기했으면 오케이 이랬을 텐데. 그것도 잠깐 또 떨어지니까 주진우 얘기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여튼지 이 자들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도 같아. 아무튼 우리 김정욱 원장님은 아까 오늘 먹방 있고 술 한 잔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엄청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전 주식을 안 했는데 이 공부 안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정보를 알아야 저도 모르면서 짓거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했던 겁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으셔? 너무 많죠. 저는 지식의 티끌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에 겸손까지 갖췄네. 이러면 더 양아치처럼 보이잖아요. 이따가 또 먹방할 때 투혼을 발휘해달라고 앵커님의 의지로 읽으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 숭숭 먹겠습니다. 숭숭.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꼭 나쁜 자들은 뭘 이렇게 여기서 헤쳐먹을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유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이럴 때 어떻게 조작을 한번 해볼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하니까 깨갱하고 있다가 혼란스러울 때 꼭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 텐데 오랜만에 참 또 활기를 띠고 구독자도 85만 넘고 저는 어제 83만 9천이라서 오늘 또 우리 금요일에 기적이 있나 했더니 금요일 날 또 되기 전에 85만 넘겨주셨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네요. 이재명 대통령 녹취를 들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나가는 사이에 사정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힐 겁니다. 그 사이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까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일단 이란은 지금 후계자를 정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후계자 내 마음에 안 들면 걔도 정리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완전히 참 트럼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차라리 이란을 그냥 가져가지 뭐 어쩌겠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들면 어떻게 정리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요즘에 미국에서요 너네 아들은 지금 뭐 하냐 너네 아들 배런이죠. 예. 미국 보내라. 이런 게 막 지금 올라와서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저게 배런인가? 예. 배런에 너무 가서. 잘생기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인물이 좋긴 좋지만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예. 인물이 좋긴 해요. 2m 6cm래요.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면 징병 대상에서 벗어나네. 2m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m 3cm 그러니까 6피트 8인치까지가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요? 예. 아,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 안 그래도 저 친구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네, 2m 이라고. 그래서 저게 현역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6피트 8인치가 우리로는 대략 2m 3cm 정도래요. 근데 3cm 차이로 굳이 내가 가겠다, 자원 입대 하겠다. 그런데 그걸 말려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근데 키를 조금 늘린 거 아닐까요? 2m 6cm? 아니 그러니까 신검 받아봐야지. 2m는 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2m 6cm인지는 지금 몰라요. 이제 중동전에서 미군 사망자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네. 너네 아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키가 크기는 큰가 봐요. 지금 이 사진은 아마 비교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실제 사진은 아니겠지만 배런이 다른 장병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것처럼 저기 하기는 했는데 배런은 그러면 박영식 은카 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 양반은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런 여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에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면서 전면전을 가거나 지상군 투입을 할 거라면은 당신 아들부터 일단 투입시켜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게 뭐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세자들이 군 장교로 많이 가서 실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뭐 참전하는 역사들도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럼 트럼프의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여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대 초반으로 성장해서 현재
뭐 트럼프 일가의 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형태 정도로만 지금 언론 아니, 보도되어 지금 있고. 대학다녀요. 네. NYU 그러니까 NYU. 뉴욕 유니버시티 지금 2학년인가 뭐 예. 그런데 글쎄요 이게 근데 이제 저게 트럼프 아들 군대 보내라고 그 운동이 확 벌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인가 뭐 그 SNS에다가 미군 사망자가 지금 6명이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올리면서 뭐 전쟁에 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불을 확 질렀죠. 야, 6명은 뭐 전쟁 벌어지면 늘 사망자 나오니까 괜찮고 네 아들은 지금 군대 안 가서 뭐 안전해서 남의 아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배런 군대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질렀어요, 지금. 자업자득인데요. 예. 그 베런이 200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인 건 맞는데 딱 군대 갈 나이죠. 네. 간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미국 내부에서 여론이 안 좋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호위무사 같은 세력들, 마가 세력들조차도 이 전쟁 안 된다라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군 사망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겠죠. 지상전까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어느 지금 국내 미국인들이 그 말을 지지하겠어요. 그럼 네 자식부터 보내라 이런 말을 자동 발사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 여론이 안 좋은 게 뭐 후계자 수업을 대비한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의 나중에 사업들을 다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 타워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데이트를 했다 이런 기사가 이미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예를 들면 가십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에게도 그리 인기가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가지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녹수님이 멜라니가 낳은 아들인가? 예, 네, 유일하게 맞아요. 유일합니다. 예, 예. 유일하게 유일한 멜라니아가- 후계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아픈 데겠죠.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아니 대통령 부인 낳은 유일한 자식인데 그 자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것들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가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뭘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미국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지상군 투입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미국이 아주 뼈저리게 패배를 당하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상황들을 봤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인 마가는 야 불개입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쟁 절대 개입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들어줬더니 이 인간이 갈 때마다 전쟁질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소위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마가 같은 경우도 소위 불개입 원칙과 다른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딱 집중돼서 야, 네 아들 특히 멜라니아랑 같이 나온 네 아들 한번 보내봐. 그럼 내가 조금은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분노의 어떤 SNS의 흐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의 이 여자님이 트럼프 아빠가 독일에서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이민 온 건데 아들을 군대 보낼까요? 그러던데 트럼프 아버지가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계죠. 네, 독일계. 예. 그럼 지네 집도 이민 온 놈이 맞아요. 이민자예요. 예. 그렇게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고 압박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와이프도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슬로베니아. 그럼 하얀색은 상관없어요. 유색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그 독일계에서 이제 미국으로 피신해 왔던 집안 후손이고 지금 세 번째 부인인 멜라니 트럼프도 동유럽 출신이고. 예. 노년의 양심님, 키가 크면 다른 병사를 위해서 아주 좋죠. 표적이 집중되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2m 6cm가 저희 군대 갔다고 생각하면은 뭐 맞추긴 좋겠죠. 아까 잠깐 그 그림은 잘 보여주셨는데 절에서 이제 2m 3cm가 넘는 군인은 받지 않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트럼프는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앤드류 왕자도 그렇고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 때 막 자원에서 입대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들이 막 전쟁이 나면은 자진해서 입대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전 참 안 갔잖아요. 그게 아마 무슨 뭐 팔꿈치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 끊어갖고 안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징집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골프를 하도 쳐갖고 골프 앨범 나왔지. 골프 앨범으로. 그러니까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가 국민들한테 전쟁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 유해 끝까지 찾아가지고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라고 하고 또 미군에 대한 미국민들의 존중은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에 보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군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SNS에서 해시태그가 달려가지고 저렇게 네 아들을 보내라. 샌드 배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절대 지상군 보내면 안 돼라고 하는 미국의 민심 여론들이 반영이 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 트럼프가 발언하는 걸 보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친놈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이나 또 상징적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미친 자 같아요. 저런 미친 자가 AI랑 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런 그 샌드 배런 뭐 해시태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오늘 사이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정말 저는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이란 쪽 그 호위함이었나요? 그 군함 자체를 스리랑카 영해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이 미사일 쏴서 날라버렸잖아요. 올해로. 예. 올해 발사해.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 이게 어떤 그 영해에서 교전이 있었다라든지 위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날려버린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뭐 국제 관함식 갔다가 이란 쪽으로 복귀하는 이 호위함 자체를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7명이 죽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7명이 사망했지만 100몇 명이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 예. 수장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미친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이 아들을 파병하고 싶지 않고 이런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트럼프의 지금 이 정신 상태로는 이런 뭐 아들을 군대 보내라 움직임 자체가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느냐. 근데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얼떨결에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떨결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우리는 이란 친다고 해서 니들 치든 말든 우리는 시작할 거라 그래서 얼떨결에 미국이 끌려 들어갔다 전쟁에.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네.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은 전쟁 상황이 아니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무조건 감옥에 가게 돼 있더만요. 깜빵 갈 가능성이 예. 뭐 거의 99%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시 상황을 계속 만들거나 이어가서 집권을 계속해야 이 정치적 위기에서 사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가 무조건 우리는 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전쟁 양상이 지금 크루드족을 대신 지상전에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를 미리 계획한 이른바 마스터 플랜 없이 얼떨결에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을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메네이 제거가 최종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냥 얼떨결에 맨 처음에 그냥 폭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플랜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전환 전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내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들을 외부나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네타냐후 3월달이나 4월달에 선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미국한테 얘기에 쫄라도 안 들어줬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올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니까 대부분 37%에서 40% 최악의 지금 트럼프 지지율을 잃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없고 계속 문제는 쌓이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 그래 이참에 한번 타격을 하면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대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늪에 빠진 거지. 그래서 늪에 빠지니까 이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잡은 게 쿠르드 민병대라고 하는 걸 잡아서 이란 내부의 내전 형태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혁명수비대의 중하층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상층은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쿠르드 여기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 근데 중하층이 흔들리면 중하층은 중심이 아니라 이란 주변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린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쿠르드 민병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미국 야,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한 번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쿠르드한테. 쿠르드가 민병대가 야, 내가 널 뭘 믿고 도와주냐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늪으로 딱 빠져가지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자체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근데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문제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수단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뭘 쓸지 모르고 내가 뭘 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초강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야, 세계 경제에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처럼 좀 타코처럼 트럼프가 야, 내가 이겼어 하고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겼어. 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이겼어.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쿨하게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럴 만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테드 강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과거에 콜린 파월인가? 그 합참의장 하셨고 국무장관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강연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미국 같은 강대국은 전쟁을 시도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본인의 이 파월 독트린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과거에 본인도 콜린 파월도 베트남 전쟁을 참전해봤고 미국 전쟁 실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시도했을 때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파월 독트린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 모호한 이상이나 가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전쟁 시도가 국제사회의 동의나 국제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탈출구인데요. 탈출구가 없는 전쟁을 시도해서 안 된다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콜린 파월이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권의 전쟁 시도가 이 파월 독트린과는 거리가 먼 선택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4주 길어야 6주에 난 다 끝낸다. 자꾸 바뀌어요 또 말고. 다 끝낸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이제 우리 비밀 무기가 많거든. 그리고 영원히 싸워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 다 가지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이 전쟁 영원히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며칠 사이에 말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가 애초에는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하다가 오만의 중재로 하다가 지금 한 4차 협상하면서 갑자기 공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은 사실은 핵 개발 직전에 관련 시설들 다 파괴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하메네이 식구들만 대충 이제 보낸 거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는 이스라엘에 낚였어. 지금 그걸 실토한 셈인데 이거를 빠져나올 출구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쿠르드 쪽 지도자하고 통화하고 지상전 투입한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그건 아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전쟁의 어떻게 목표가 뭐다, 언제 끝내겠다, 뭐 어떻게 되면 끝내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당장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전쟁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 미국 군사 기지를 제공했던 그런 나라들
지금 이제 튀르키예까지도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제 요격을 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두바이 같은 나라도 지금 관광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알려진 나라인데 거기도 지금 막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중동이 그 나라별로 친이란, 친미국 이렇게 지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죠. 미국하고 우호적인 국가들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지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인가 쇼츠를 하나 봤더니 미군 공군이 이렇게 비행기가 격추가 되면서 쿠웨이트에 떨어졌는데 이란 주민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가지고 이란 병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 병사가 나 미국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벗어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에도 지금 막 공격을 하니까 전부 지금 중동 지역이 전쟁에 막 휩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호 국가 또 반국가 이렇게 색깔 표시된 거 있지 않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데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데가 지금 합쳐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앙앙거리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뭐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공군 기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가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토는 일단은 뭐 반이란 쪽으로 지금 가야 되겠죠. 지금 색깔 표시된 나라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친미 성향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오만은 중립적이고 근데 이란과 국경을 이렇게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것이고 그 사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 이제 저항의 축도 한번 보여주세요. 붉은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나라들과 지금 서로 앙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저기가 만약에 다 전쟁에 휩싸이면 그게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 튀르키예 공격을 한 거 관련해서 이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나토를 건드린 문제가 되니까 나토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양태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뭐냐면 그냥 이란 정권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입장이. 근데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9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냥 국가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이란이라는 데가 시아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거의 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유관에서요. 3억 명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란 시아파의 핵심적인 사람인데 이거 누가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전쟁은 누구든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 엄청난 어떤 무장력, 엄청난 무기들이 투하되게 되고 이 투하되는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예 유럽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나토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든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토가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개입해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다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의 양상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건 진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데 하나 이제 좀 약간 담비 같은 얘기라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란에서 미국한테 휴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 양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좀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이 좀 중재를 해서 빨리 좀 휴전 협상들을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 사태를 정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문제는 유대인들한테 미국이 트럼프가 이래서 돈을 많이 받아먹은 상황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이익과 무관하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말씀대로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미국이 휴전한다고 할 때 하고 싶어 해도 이스라엘이 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탄야후는 지금 휴전하고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뭐 이른바 쉬운 말로 코가 껴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15일 전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도대체 뭘 약속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아까 루비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란에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게 없었다고 막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이 부탁해서 한 거다라고 루비오가 실토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방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임박한 위협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고 밝혀지면 외환죄 같은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푸틴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거 기만이죠,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협공을 한 셈인데 이슬람 대 기독교의 어떤 전쟁의 양상보다는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이란은 시아파고 나머지 순위파, 그러니까 이슬람교 내의 어떤 종파 전쟁처럼 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더 바라는 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이 개입하고 이란하고 나머지 국가들 간의 어떤 종파 분쟁으로 좀 이게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확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랍쇼 하면서 그냥 실수로 한 방 내린 그런 초기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과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미 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개인의 위기에 봉착한 문제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아이스라고 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한 이 미국 국내에 있는 거센 집회 물결을 좀 막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거론되고 또 그것이 또 지지율과 직결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어쨌든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현 시점으로 보자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도된 거 보면은 결국 또 쿠바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국내 위기를 국외로 돌리는 방식은 계속 이제 유효하게 써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목표는 중간 선거에 대한 승리이자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생각보다 정말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일부 여러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쟁이 11월 달에 중간선거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얘기죠. 뭐 그건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전쟁의 배우가 앱스타인이네. 근데 이게 문제가요. 또 상원이 또 자락을 깔아져 버렸잖아요. 전쟁과 관련해서 미 상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준 건데 전 두 가지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3월 말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까 말씀 아이스로 얘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인데 지금 예상이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반전 시위 양상과 결합돼서 상당히 지대한 미국 내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의 문제 하나가 또 하나는 트럼프가 4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4주에 뭐가 열리느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러니까 4주라고 예상하는 게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정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좀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중재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생기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제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겠는데.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장기전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이제 이란에서 빨리 미국이 발을 빼잖아요. 뭐 대충 봉합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전쟁을 왜 시작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별일 없으면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은 참패입니다. 무조건 참패예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미 최근에 선거를 졌어요. 텍사스에서도 지고 플로리다에서도 지고 이게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진 거예요. 그 꼴이거든. 이 상태면 11월 참패고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도 잘 알아. 그러면 뭐라도 또 필살기를 던지지 않을까요?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게. 트럼프는 방법이 있죠. 윤석열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반란법.
자, 재밌는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철웅이님, 럼프야 너도 학교 가야지. 샌드로. 보리음님, 윤석열 탄핵 안 당했으면 트럼프 하는 거 배워서 지금 전쟁 일으켰을 겁니다. 윤석열이 감방에 들어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퍼스트 리치리버님,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막아라. 외과 청설모 의원님, 노벨 전쟁상이라도 하나 주자, 짜증난다. 뭐 그러셨는데. 근데 퍼스트 리치리버님, 점심 식사들 안 하시나요? 먹방 기다리고 있는데. 이은주님, 이제 그만 회 먹고 합시다. 아니 우리 밥 먹는데 왜 여러분들이 빨리 먹자고 그러세요? 아니 전쟁 중에도 먹고 살아야죠. 하여튼 트럼프는 정말 희대희한한 사람이긴 하죠.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더니 전쟁하잖아요 지금. 아, 또 이은주님이 밥 먹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준비한 오늘 뭔지 아세요? 먹방? 숭숭. 숭숭하고. 숭숭. 그런 건 빨리 봐요. 먹고 사는데 눈치가 좋아야 됩니다. 돌아온 보리숭어회 오늘 먹방으로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맛있는 보리숭어와 또 온갖 양념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수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아, 이게 무수 맞나? 네, 네, 무슨 네,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김종국 원장님부터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남들이 저 술꾼으로 아까도 알아요. 말씀드렸는데 예. 술꾼 맞잖아. 아이, 그러지 마세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 매치순이 이제 마지막 병인데 그동안에 참 아껴서 먹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걸 보내주신 익명의 독지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아니 한 상자를 보내주셨는데 정어리 TV 뭐 저기 하세요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알았으면 제가 맛있다. 보리숭어라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 맛있어요? 네. 또 회하면 또 김영남 의원님 아니에요? 저 보리숭어 이따가 품평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지금 된장하고 네. 먹는 게 더 맛있는지 고추장하고 먹는 게 더 맛있는지 그거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있어요. 좋은 생선일수록 강하지 않은 소스를 그렇죠. 예, 그래야 더 생선 맛을 느낄 수 저 있죠. 자체 맛이. 예. 자, 잔이 왔습니다. 마지막 잔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건배사 누가 했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박영식 앵커가 한번 네. 해볼까요? 예. 늘 함께하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 예. 예. 85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85만 함께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향기가 술 많이 먹으면 맨날 그 다음날 후회하는데 또 먹으면 또 먹게 돼요. 아, 참. 근데 이건 그 같은 매치순이라도 향기가 좀 맛있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매추순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술이었나요? 매치수는 원래 맛있는 술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마실 때마다 매치순 얘기했는데 매치순 광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매치순에서 한 병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매추순에서 뭘 보내는 게 아니고요. 네. 광고를 줘야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술 광고는 안 해. 네? 아 술 그래요? 광고 안 해요. 아니, 뭐 사실상 광고를 이렇게 다 해놓고 뭐 술광고 아니, 사실 하는데. 그래서 나 본의 아니게 그냥 이야기했는데 저를 또 우리 또 뭐 지상파도 아니고 유튜브 보면서 막 매땡땡 막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다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덕택에 많이 알려줬으면은 한 병쯤은 옛날에 그 아주 이제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저 시효도 지났고 무슨 음료에 일화인가 기였어 맥콜에 맥콜. 예. 파리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맥콜에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맥콜을 몇 상자를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장이 그걸 딱 마시면서 야 양주에는 팔이 안 들어가니? 아니 그 매추순에는 파리 안 들어가 있었어요? 파리를 집어넣어서 갖고 오세요. 그럼 또 한 박스 올 거 아니에요 여기.
그나저나 보리숭어 맛이 어때요? 이제 먹어봅시다.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예.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숭어는 송어가 있고 숭어가 있죠. 김영남 의원님. 그렇죠. 예. 송어는 민물이죠. 다르죠. 예, 완전히 송어는 다르죠. 민물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분홍색이죠. 예. 주로 송어는 요새는 이제 양식도 많이 하니까 민물에서 이제 송어 양식하는 데가 많고 숭어는 그야말로 바닷고기고 바다 물고기고. 그러면은 그 슈베르트 짠 짜잔 짠 숭어. 짠 그거는 송어예요, 숭어예요. 송어 아닌가요? 숭어로 저도 숭어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는데. 숭어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송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슈베르트한테 물어볼까? 예, 뭐 친하세요? 전화번호 아시고? 아니세요. 숭어 낚시 해보셨어요? 숭어 낚시? 그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샥 돌려갖고 하는 게 숭어 낚시죠. 아니 그게 민물 들어올 때 숭어가 같이 들어오던데. 아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민물하고? 아니 그러니까 민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숭어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제 민물로 싹 밀려 들어올 때 숭어 때도 같이 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밀물 때 이제 바다 낚시로 숭어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막 떼지어서 물 위로 뛰면서 막 들어오던데 숭어가. 그러면 그 영화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가 봐요. 그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로버트 레드포드 네, 나온.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게 그러면 숭어 낚시인가 보다. 그건 강 아닌가요? 그건 강이라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왠지. 송어네. 아, 그건 송어네요, 그러면. 예. 그건 바다가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진짜 이거 진짜 봄 같아요 느낌이. 이 회가 느낌이 강하지 않고 좀 고소하게 예를 들면 진짜 봄처럼 스물스물 들어오는 맛이 있어서 야 이거는 소주보다는 진짜 이런 매추순 같은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제 기억에 네. 숭어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많았던 것 같아요. 숭어가. 다니엘 PD님, 그 매추순 조금 남았죠? 우리 저 김종우 원장 좀 더 드리시죠. 아, 제가 원래 술을 잘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빨리 마시는 겁니다. 알죠. 예, 예. 뭐 굳이 얘기를 아니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근데 이거 술 자체가 이렇게 아예 알코올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먹고 싶은데 운전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혹시 이게 도수가 그렇게 낮지가 그래, 않아요. 16도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슈베르트 그게 송어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게 민물에서 저기 하는 그 노래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찾아보면 되죠 뭐. 이분은 벌써 아이디가 원 클래식이야. 아, 원 클래식님이 슈베르트 송어입니다. 숭어는 바닷고기, 송어는 민물고기입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 아 독일 시인이 시를 쓴 거에다가 이렇게 예. 곡을 붙인 작품이라고 그러네요. 빰빰빰빰. 아, 저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요. 2010년 이후에 교과서에서 송어로 정정이 됐대요. 그 전에 숭어라고 저희는 했는데. 숭어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숭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숭어라고 했는데 네, 바로 잡았대요. 그거를 잘못- 숭어가 네. 애매할 때 한 네. 거라서 그대로는 네. 송어로 2010년부터 송어로 바로 그놈의 잡았대요. 교육부 자식들 옛날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이씨. 이거는 숭어. 네. 아 맛있습니다 일단. 예. 예. 송어든 숭어든 맛있어요. 그리고 이 숭어는 진짜 맛있는데 근데요, 이거? 송어도 맛있고요. 예. 저는 숭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숭어 작년에도 했는데 아니, 작년에는 저는- 먹방을 안 했나? 예, 전 작년에 숭어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딱 또 우리 다니엘 PD가 보내줬는데 영화 흐르는 강물에서 플라잉 낚시. 네, 플라잉 낚시. 플라잉 낚시로 주로 잡는 물고기는 송어, 트라우트. 특히 영화의 배경인 미국 몬태나 주의 강에서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레인보우 송어, 커스롯 송어. 그러면 왜 송어를 플라이 낚시로 잡을까요? 송어는 수면 위에 떨어지는 곤충을 먹는 습성이 강해요. 아 튀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아. 낚시꾼이 곤충 모양의 인공미끼 플라이를 던지면 물 위로 올라와서 먹는데요. 이럴 때 영화 속 인물들이 물 위에 가볍게 미끼를 흘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몬태나의 블랙풋 강에서 촬영이 됐대요.
플라이 낚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삶의 철학과 관계를 상징하는 요소로 그려집니다. 저는 이 영화 참 보면은 그 영상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이렇게 그 역광의 그런 장면 그리고 윤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윤슬. 네. 그 물결 이런 게 참 너무 아름다웠어. 몬테나는 저도 못 가봤는데 웬만하면 가기가 쉽지 않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워낙 미국에서도. 시골이고 네. 워낙 외진 지역이라 거울 같은 강물에 송어가 뛰노네. 3월에서 5월은 보리가 틀 봄철이기 때문에 보리숭어는 제철 음식이며 봄말만 나오는 봄의 전령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매우 합리적인데 맛은 돔급과 감성 돔급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숭어가 그 우리가 그 전에 광어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어봤잖아요. 근데 소고기 같은 좀 맛이 나지 않아요? 예. 색깔도 좀 그렇고요. 음. 맛있는데요. 제 입맛에는 된장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저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요. 아, 그렇죠. 된장 네. 여기에 이제 참기름 좀 섞었잖아요. 네. 여기 마늘하고 하니까 간마늘하고 아. 이게 맛있는데요. 아 그래서 더 고기 같은 맛이 들었을까? 그리고 되게 친근한 느낌이에요. 입안에 들어오면 맛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회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되게 맛있고 고소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와서 되게 느낌이 친근한 느낌 표현 좋다. 육회나 생고기 느낌도 좀 있고 예. 맛있어요. 그러네요. 예, 저는 원래 회 이 된장에 마늘 섞어서 먹는 거 거기에 먹는 걸 제일 선호하는데 예. 이 숭어가 딱 조합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된장 이거 먹장 이게 다 저희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먹죠. 전남 지역에서 네, 그게 요즘 많이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 외국인들이 이 쌈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난리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외국인들이 쌈장을 좋아해요? 쌈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음. 네, 왜 그래서- 좋아하지? 아니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그래서 쌈장에 굉장히 이 쌈장 홀릭이에요, 완전히. 뭔가 좀 달달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그런가 그래서 봐요. 뭐 고기도 여기다 찍어 먹기도 하고 물론 아. 고기도 우리 싸 먹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순대 같은 것도 거기다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쌈장을 좋아한대요. 원 클래식님은 전문가시다. 숭어는 지금부터 2주에서 한 달간이 제일 맛있고 그 후에는 기름이 빠져서 맛이 좀 떨어집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기름이 많이 이렇게 차가지고 고소하고 그런 맛인 예. 거군요. 근데 전혀 약간- 느끼하지가 않아요. 느끼하지 않아요.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약간 생고기 고소한 느낌도 나고. 느낌이고. 예. 대부분 뭐 생선이 기름이 많이 찼다는 얘기는 산란기라는 얘기인데 나는 박영식 앵커가 회를 안 좋아하나 했어요. 별로 아, 얘기를 안 해서 그랬더니 다 먹어버려. 저는 일찌감치 다 먹었습니다. 이거 뭐 드시느라고 저만 말을 설마 조금 주셨나 싶어가지고 옆에 봤더니 김용남 의원님도 다 드셨고 아니 다른 때는 엄청나게 막 뭐. 아니요, 박영식 앵커는요. 1차로 다른 거 먹다가 2차로 옮길 때도 횟집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또 횟집을 가지 막 이랬거든요, 제가요. 회를 좋아하는 거죠. 아유. 오늘 다른 때보다 먹방할 때 말을 적게 해가지고 너무 안 많이 좋아하나. 좋아하고 예. 훅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맛있어요. 확실히 쌈장에 찍어 먹는 게 맛있습니다. 쌈장을 맞아요. 다 훨씬 좋은 것 쌈장을 다 같아요. 먹어버렸네. 예. 숭어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정현이 조아님은 우리 정어리 TV 재정을 염려해 주시네. 제작진님 금요일엔 출연료 주지 마세요. 먹방으로 툭 치면. 아, 이거 소화한다게 왜 그러세요? 아, 참. 아 그러네. 플라잉 그 낚시. 피싱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피치. 플라잉 피싱을 우리말로 하면 뭐 냅다 던져? 아니 용어가 있어요. 뭐뭐 낚시 공식적인 우리 용어가 있는 겁니까? 예. 뭐뭐 낚시겠죠. 이거 보니까 그게 딱 해당되겠네. 하늘에다가 이걸 던지니까 천낙 뭐 이런 건가? 천낙. 천낙이라는 말 원래 잘 없잖아요. 예, 없죠. 있는 걸로. 예.
어려워. 뭐예요? 공중 낚시도 아니고 뭘까요? 풀치기. 아, 풀치기요? 풀치기. 아, 풀치기가 이거 해당되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친다는 거니까. 아. 예. 근데 약간 좀 다르지만 뭐 아무튼 뭐 우리 짱뚱어 잡을 때 훌치기로 잡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쭈꾸미도 낚시로 하나하나 잡더라고요. 그죠? 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그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잡으시면 쭈꾸미 잡는 것도 재밌다고 하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근데 쭈꾸미 진짜 맛있는데 말 안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이 쭈꾸미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아, 여기 방송할 때 앞에서 수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절이라는 생선 알아요? 운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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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둥어를 운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망둥어. 근데 운절이 전라도에서 좀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좋아하시죠? 안 좋은 사람을 운절이 대급박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운절이 맛있잖아요. 왜냐하면 대급박. 잡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운절이 막 그렇게 해도 뭐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볼품 없다고 그냥 그렇죠. 버리던 생선. 경상도에서 아구 버르듯이 그렇게. 그렇죠. 예. 근데 또 치면 또 올라와. 그래서 운절이 대급박. 뭐랄까 그 자꾸 잊어버리고 같은 짓을 반복하면 에이 운절이 대급박. 멸종의 닭대가리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이죠. 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 너무 맛있다. 일합시다.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럼 삽을 좀 주세요, 삽을. 이 정유사라든지 트럼프 얘기를 음주 방송 후에 했어야 우리가 더 아, 그러다 방송 사고 나요. 걸쭉하게 이게 안 됩니다. 김에 말이지. 이런 막 할 텐데. 영어로 막. 개이씨 이게 안 됩니다. 국힘당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거 더 심한데. 더 제어 안 되는. 아니 원래 오늘 다루려고 그랬어요. 일단 최근에 배현진 뭐 징계가 기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처분 정확하게 받아들인 말씀드리면 거지. 그러니까 인용이 됐죠. 가처분이. 그렇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네.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니까 징계 처분의 효력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정지된 상태죠. 그렇죠. 자 배현진 의원이 이제 뭐 다시 또 한바탕 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어보죠.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 윤리위원장 이름이 뭐더라? 윤민웅가 뭐 이민웅가 뭐. 당장 그렇죠. 물러나라고 지금 막 하던데 그 윤리위원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당 내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거잖아요. 법원이요, 웬만하면 정당 내부적인 일에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처분이 인용될까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제 법원에서 웬만하면 아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개입하기 싫어요. 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얘기는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당대표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게 약간 적반하장식 대응이던데요. 가처분 인용은 됐는데 그렇다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건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법이 어딨지? 그 국민의힘은 그런 법이 있나 봐요. 그런 법이 장동혁 지도부 내지는 당권파에게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이제 뭐 법원에서 이렇게 정당 사무와 관련돼서 인용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저는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 징계 내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그 아동 사진을 올려놔가지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 1년 자체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일단은 받아온 것인데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받아온 것인데 저는 이건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배현진 의원이 어떠한 행위나 말을 하면 또 다른 징계로 또 나아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마 윤리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당장 드러난 가능성은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구, 대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한동훈 옆에 서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해버렸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지방선거 이후에 패배를 할 시 장동혁 지도부가 남아있는 친한계 의원들이나 친한계 세력에게 견제를 당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게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를 하든 어떠한 법적인 판단을 받든 간에 우린 무시하겠다라는 게 장동혁 지도부의 전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볼 땐 도끼 개긴 같아요. 예를 들면 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갖다가 징계를 하는 당 지도부나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배현진도 무슨 뭐 퇴행을 멈추고 앞으로 지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것도 퇴행적이었죠. 아동한테 한 거 있으면 거기 잘못 사과를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는 무슨 희생자처럼 야 나 이제 내가 이겼어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기도 한데 퇴행의 대명사죠. 제가 볼 때 더 중대한 문제는 장동혁이 처음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한 얘기 다 자기 마음대로 됐잖아.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요. 당 내부에서는. 근데 처음으로 철퇴를 맞은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더 헛발질할 수 있겠다. 장동혁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현진의 생존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또 다른 방식의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게 되면 헛발질하기 시작하거든요. 헛발질하면 누가 좋을까요? 헛발질하면 누가 좋을까요? 민주당이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이 좋은 거죠. 국민이 좋은 거. 근데 뭐 장동혁이 이 이상의 헛발질을 뭐 더 하나 안 하나 이미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3월 3일 날 도보투쟁이라고 소위 이름 붙이고 집회 신고도 안 해서 소위 개망신 당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윤핵인 졸졸 따라다니고. 예, 윤호개인하고 태극기 부대 집회냐, 거기 배경됐냐, 니네 의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의원총회를 청와대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원직 사퇴하고 정무비서관으로 간 그 정의로 의원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자기네 이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사법 뭐 개학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제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게 정말 뭐 국민의 삶을 흔들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뭐 정말 개학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입장문 내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의총하고 침묵 시위하고 까만 옷 입고 까만 마스크 했잖아요. 그리고 정무비서관한테 전달을 했잖아요, 입장문을. 그런데 그 입장문에 본인들의 입장은 없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고 그 법안 원문 30페이지만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야 니네 입장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주지. 법안 원문 30페이지밖에 없더라. 뭘 답하라는 거냐. 답하고 싶어도 답을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지금.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당이에요, 이런 당. 그러니까 너무 국민의힘이. 코미디 같은 게 국민의힘은 하는 것마다 지금 완전 다 똥볼인 게 그 도보 행진도 집회 신고 안 해가지고 침묵 시위 됐고 게다가 본인들 그거 시위의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이 그거 사법 개악 3법에 거부권 써달라는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집회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구호만 난무했고 게다가 그 실제 그분들이 도보 집회하는 도중에 국민의힘 당사가 압수수색으로 털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빈집털이 당했죠.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공식 서한 같은 거나 항의 서한을 주려면 청와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에 나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꼬였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게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논평 써놓고 이 이틀간 폭락한 주식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재명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했는데 어머나? 순방을 가고 있었네? 순방 가 있었네? 어디에 있긴요? 순방 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갑자기 발표한 직후에 어제 같은 경우엔 코스피 코스닥에 떡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해도 안 되는 집안은 다 안 되는 집안인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하네.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항의 서한을 안 했어요.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없어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만 출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는 퍼포먼스는 해야 되고. 혹시 근데 대통령 외국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어제 아침에 뭐 코스피 코스닥 폭락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논평을 낸 건 진짜 바보예요. 왜냐하면 바보. 그 전날 미국 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 그러니까
화수 크게 떨어졌지만 목요일날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오르겠는데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폭락했다고 난리 쳤는데 개장하자마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완전 더맨 더머예요. 허탈해 허탈해. 제가 오늘도 다른 이제 유튜브 하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쪽 국민의힘 패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니 2,400에서 6,300까지 부양을 시킬 정도면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야 올라가? 다면 짠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야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진짜 입장 자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 내용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상대방을 공격을 잘해가지고 장동혁과 지도부한테 야, 내 저 잘했죠라고 얘기를 듣기 위한 정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당 매우 위태로운 상황. 근데 제가 몇 번 술이 좀, 제가 술이 약해서 그런지 술이 취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야, 저렇게 하니까 야, 상황이 좋을 거야.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10에서 15% 정도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어느 중요한 시점에 예를 들면 매우 잘못된 방식의 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저희가 끝까지 예를 들면 지켜보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즐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철저하게 방어할 영역이다. 전 그래서 지상파 이런 데는 안 할 것 같은데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좀 막아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국힘당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망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망한 뒤의 상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당권만을 먹겠다라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배척하고 배제를 해놔야 지방선거가 패배해도 핑계댈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좀 더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안철수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오세훈 시장 말고 안철수 시장으로 갈아 낀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극우적인 인사를 놓지 않고 안 시장을 후보로 내세워서 적당히 패배했다라는 위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유승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은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세훈은 막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안 되는데. 이게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되고 유승민은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하나하고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최근 보름 동안 추이를 보니까 국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긍정이 58%예요. 그게 제일 주요하죠. 그다음에 윤석열 1심 판결 문제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60%고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게 68%예요. 그러니 장동혁도 머리가 아프겠지. 자기 지지층들 윤호겐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정반대로 가게 되면 이건 상식적으로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자기 위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고 여기에 기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충실하자. 어차피 6월 선거는 쉴 거니까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 오히려 여기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 이게 예를 들면 유럽 극우 정당이 출발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해요. 네.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극단주의 세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완전 비상식으로 일관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세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지난주인가요? MBS 조사에서 국민의힘 17% 나왔을 때 대구의 TK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률 나왔을 때 28 나왔죠. 그때 그 17%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50% 뭐 70%는 나를 지지한다. 지금 그런 정신 승리하고 있는 거고. 이를테면 오늘도 갤럽 조사에서 21%가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럼 17에서 한 20%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라는 이건 뭐 숫자로 완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많은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사람들 제명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면 어차피 지방선거 투표율 낮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략이 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그 외부 활동을 상당히 장려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패배했을 때 누구의 탓이냐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면 쟤들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설쳤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말아먹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지 않고 저 내부 총질을 하는 저 종자들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할 게 뻔하고요. 두 번째는 장동혁이 뭐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동훈처럼.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당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나면 그때 아마 자기의 재신임을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 되더라도 아마 지금의 여론조사와 지지도가 비슷할 겁니다. 과반 이상의 당원 지지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내 직을 걸 테니까 투표하자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재신임을 묻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 의원직까지 걸었는데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 동일한 방식의 전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까 올라가 버렸네. 어떤 분인지 잊어버렸는데 잘하는데 응원해 줘야죠. 근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이기겠지. 하지만 전체 긴 롱텀으로 보면 우리 정치에서 매우 예를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치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구구 정치가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승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정치가 건강하게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죠.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저는 뭐 제일 나쁜 게 극우 극단주의자들은 늘 설치기 마련인데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그 알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치 오래 한 안철수 같은 분이나 심지어 앵커까지 하고 기자까지 하셨던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그 지도부의 극우 극단적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의 과실을 따먹으려고 그냥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 당이 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죠. 근데 신동욱 있잖아요. 앵커를 했던 자가 이재명 대통령 그 동남아 순방 간 것을 여행 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군에 자꾸 오르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일면 펴놓고 나가지고 6,300에 환호하는 시민들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나라의 곳간과 기둥과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고깃국 밥상에 취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성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신동욱 기자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문제 있다라고 할 말이 있으면은 주장하는 바를 넣어야지 왜 원안만 30페이지 뽑아가냐고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북날라 뿡따뿌라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동혁아 집 안 팔 거면 한자로 쓰셔가지고 제가 잘 못 읽겠는데요. 높을 고 가을 추 때 그러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 순간에? 와 대박이다 진짜. 좀 더 해주세요. 높을 고 가을 추. 충남 서천 보령에서는 높을 고 가을 추를 따다가 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야 그게 고추장이에요? 네, 오늘 배운 게 정치 1번지 먹방까지 했습니다. 오늘 예정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쟁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이렇게 힘들게 지나갔는데 걱정돼요.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언제까지 하겠다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월요일 날 만날 때는 좀 밝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시 앵커님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